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표,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하죠. 당 안에서 지지자들은 참 시원하게 말한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반면에 당 밖, 또 당 안에서도 대표가 또 보수 정당의 대표인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미래를 보고 국민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들 것은 꼭꼭 숨겨두고 지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난 칼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4년 전에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뛰어서 당선시켰던 경기지사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데려올 경기도 책임자는 배신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경기도 책임자를 꼭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망나니 칼춤에 비유를 했고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도망을 가버렸어,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차명진 전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명진 의원이 홍준표 대표 잘 아시잖아요. 네. 예, 저 정도 발언이면은 수위가 높은 겁니까? 늘상 저 정도 하는 겁니까? 그분 대표할 때 제가 이제 전략기획본부장을 했으니까 친하죠. 그리고 2011년 그 당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분이 처음 국회의원 할 때 저는 옆방에 있는 보좌관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지켜본 홍준표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뭐 제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것도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말씀이 좀 센 거는 맞다. 예. 그리고 이제 일정한 부분 또 풍자적인 경우는 또 풍자도 한다. 그런데 그거를 막말, 소위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그 폄하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예컨대 좀 그런 그 지금 일부 이 시각에서 막말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제가 뭐 예를 진짜 막말하는 사람 예를 뭐 드는 거는 또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그냥 막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먼저 양문석 이사장, 차명진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막말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는데, 망난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입니까? 조선시대 때 사형수들을 내 목을 치던 사람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사형 집행자가 망난이었거든요. 그리고 망난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망난이 칼춤하면 거의 동네 패싸움 하거나 할 때나 쓰는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망나니 칼춤을 이번에 검찰한테만 쓴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장인 어른한테 영감탱이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뭐 충분히 감안해서 들으면 망나니 칼춤이 크게 막말은 아니에요. 장인 어른한테 영감탱이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가 갖고 있는 품격, 그걸 이제 그 홍준표 대표에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면서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들을 계속 일탈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수 세력의 결집 자체가 오히려 홍준표 대표로 인하여 더뎌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기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발언. 뭐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어떻게 보면 그 강도가 높은 그런 발언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있었던 발언 정도로 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놀랄 것 같진 않아요. 망나니 칼춤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뭐 도망자라는 표현들도 그렇고, 그 이전 표현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히려 또 순화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준표 대표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기분이 고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이 그야말로 거침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거듭 브레이크가 밟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저런 일방통행식 수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들은 그 육성은 경기도 당원들 중심으로 지방선거 필승대회라고 하는 자기들 그 당원들 지지자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도망자랄지 뭐 아니면 뭐 망나니 칼춤이랄지 뭐 이 정도 표현은 그야말로 대중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언어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지자들 모임이든 어쨌든 간에 정치인, 특히 정당 대표의 발언은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알려진다는 점에서 항상 뭐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하겠죠. 예, 지금 손을 드셨는데 어떤 말씀하고 싶어서 손을 드셨습니까? 망나니 칼춤이나 어떤 배신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문민화된 이후에 소위 말하면 하명수사 1호는 누구냐? 이 홍준표 대표예요. 이분이 과거에 YS 시절에 정덕진 씨를 치어서 누굽니까? 그 당시에 1인자 박철원 씨를 결국에는 이제 잡아넣은 사람 아닙니까? 이광재 당시 보건장도 그랬고요. 예. 저한테 자신의 무용담을 사실 사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런 이분의 이 경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검찰이 하는 게 소위 손바닥 안에 쫙 보이지 않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당한 게 아니라 당시 사정수사를, 하명수사를 제일 먼저 한 검사다 이 얘기신 그런 거죠? 입장에서 봤을 예. 때 이제 현재 검찰들이 하는 게 손바닥 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그 볼 수사가 때는 하명수사였습니까? 본인이 찾아내서 했던 특수수사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졌죠. 예. 이제. 예. 제가 이렇게 예. 들은 바에 의하면 예.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경험에 봤을 때 지금 검찰이 일제 하는 이 수사가 하명 수사치고는 너무나 소위 말하면 속이 빤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본인이 했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게 했는데 이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보세요. 예컨대 수사를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검찰이 그냥 수시로 언론에 공개를 하질 않나. 또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이 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MB다. 이런 것들을 막 흘리지를 않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는 뭐 예컨대 무슨 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서 국정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니네들 그거 하는 것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서툴러 보인다. 예컨대 망나니처럼 뭐 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흔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자로서 제 기억을 거슬러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홍준표 대표가 다 했던 거예요. 수사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기자들과 함께 그 난관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정원 파견해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예. 팩트 문제 좀 정확하게 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이제 짚으려고 그랬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 계속 흘려서 돌파했던 대표적인 그 검사가 홍준표 검사였고요. 그 다음에 MB를 현재 검찰에서 MB를 최종 그 목표로 잡고 수사를 한다고 흘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팩트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거지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하명수사에 대해서 스스로가 본인의 제1호 하명수사 검사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술 마시면서 그 무용담으로 이야기했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나 하명수사에 대해서 자신의 반성과 자신의 뉘우침은 없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본다면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언어에 있어 일관성과 실천에 대한 일관성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망나니 칼춤 정도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워낙 그 강하고 수위 높은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한 수위 높은 그 표현도 이제는 기사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정치인에 있어서의 저강도, 고강도의 언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말 필요할 때 이 정도의 그 분노, 그다음에 뭐 진노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 수위에 맞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에서는 작은 그 유감을 표시할 때 그 비율을 그 아주 낮은 그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사건이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자신의 감정에 자신이 도취해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단어들을 쏟아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게 얼마만큼 큰 강도인지, 그리고 정말 당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 결심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구분하고 기자들이 해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는 정치적 언어가 사라져버린 거죠. 예. 상징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예. 야당 대표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처럼 호가 분명한 정치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예.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막말로 언론의 비판을 받은 건 뭐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더 강한 누구보다 분들. 본인이 잘 알고 있을 잘 거예요.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일종의 성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약간 뭐 경상도 사나이 같은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향의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성공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난 그 대선에서 처음 자유한국당 당 지지율이 한 자리였던 거에서 결국은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서서 20% 중반대까지 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지율 결국 2위를 기록했죠. 그렇죠. 예.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막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위원회 확장보다는 내부 지지자들의 결속,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저는 일정 부분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이렇게 육성으로 직접 나오는 것 말고요.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친박계를 겨냥해서 올린 글도 있습니다. 친박계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당화 이런 이야기 했더니 박근혜 사당 밑에서 고위 공직, 당 요직 차지하던 사람들이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다니 가소롭기 그지없다.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는지 분명히 알 것 같다. 이렇게 또 글로서도 거침없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공식 회의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님 제발 말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친박계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왔네요. 한과을 더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문재인 좌파 독재와 싸우는데도 우파 세력에 힘을 모아도 벅찹니다. 화합의 정치, 또 보수 통합의 정치, 그리고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태흠 최고위원이 저 이야기 할 때 홍준표 대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찍은 화면을 예.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홍준표 대표가 저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카메라에 담겨있지 않았는데 다만 안 봐도 뻔한 게 내가 참 저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김태흠이한테 내가 저 말을 듣냐? 뭐 이 말을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저기에 대해 반응 보이지 않고 다만 홍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혁 최고위원이 이거 당대표에 대한 좀 예우를 당 내에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홍준표 대표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혁 최고위원이 한 얘기는 우리 당 내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여당이 집권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 갖고 당대표를 모략하고 음해하고 있는데 이를 나서서 방해하는 인사를 나는 보지 못했다.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실 것을 촉구한다. 지금 윤춘호 논설위원이 그 얘기 한 건데 처음에 차명진 의원 말씀이 이종혁 최고위원 발언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게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라고 봐야 되나요? 김태흠 최고위원의 발언이 오히려 당내 소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하죠.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별로 이렇게 힘 못 써요.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원래 친박이었던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이 당외에 있는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시킨 마당에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되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고 이번 지방선거나 이후의 선거에서 사실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데 별로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홍준표 대표는 이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살을 도려내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근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친박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단결해야지, 라는 논리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데, 거기에다 이제 한 숟가락을 이렇게 양념을 좀 친 게, 왜 또 막말로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현재로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저는 친박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당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김태흠 의원이 무슨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이 정도로 얘기한 건 물론 홍준표 대표가 발언은 세요. 세서 좀 때로는 저도 섬찟할 때가 있지만 이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 이 사람들 당 요직 차지하고선 허가회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친박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건 또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왜 막말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는 것은 이 홍준표 대표도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 당이 홍준표 대표로 사당화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지방 선거 공천을 전부 다 친홍 사람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친홍당이 되기 어려워요. 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국회의원 공천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공천은 완전히 다른 문제고 그때는 홍준표 대표는 이미 대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는 워낙 본인이 얘기듯이 이 용어가 그런데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 그래서 혼자 하는 스타일이다 지금 이거죠? 홍준표 대표와 예컨대 바른정당 출신들 이 홍준표 대표와 같은 진영에 섰다 하더라도 동지가 되기는 어려워요. 예. 동지라는 거는 이런 걸 두고 동지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실 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시원하게 말 잘한다는 이야기가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당 안에서조차 너무 말이 심한 것 아니냐, 분란을 자초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길래 홍준표 대표의 발언 이야기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최근 검찰이 적폐 청산 수사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맥 빠지는 소식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나왔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법원의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전병훈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소명됐다고 보시면 여러분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임할 겁니다. 시장님, 지금 어떤 혐의가 지금 구속 사유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당한 작전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나이답게 실장님. 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전 정무수석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어찌됐든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 석방될 때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는데 임관빈 실장이라든가 전병훈 전 수석 계속 나올 때는 어떤 반응들 나왔어요? 임관빈 실장의 석방은 사실은 예정이 돼 있었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한 묶음인 거거든요.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정책실장이 그걸 전달한 거기 때문에 상급자를 풀어주면서 이제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임관빈 실장만을 이제 계속 묶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풀려 나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따로 이제 반응을 안 보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병훈 수석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말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고요. 또 기자들 통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보강 조사를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죠. 지금 법적으로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양문서 이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 평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그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도 저 부분에서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탄핵 국면 이후에 특별검사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에서 그 특검에서 계속 제기했던 것들도 그 사법부에 의해서 몇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도 계속 기각되었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이번 전병헌, 그 다음에 김관진, 임관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또 이 기각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들은 저는 오히려 그 사법부에 대한 원망보다는 지금 이제 중수부가 좀 더 중수부가 아니죠. 그건 뭐라고 하죠? 중앙지검이 좀 더 치밀하게 현재 사법부의 기류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좀 더 치밀하게 정황 증거들을 붙여서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석방됐다가 또 나오고, 구속됐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 사람들 죄가 없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고, 그다음 결정적인 증거에 있어서 법리적 다툼이 있고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들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국방부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더 불편하다. 검찰의 좀 철저한 준비와 영장 청구 과정에 있어서의 치밀함이 더 요구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양문서 이사장님 말씀에 차명진 의원의 생각이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냈는데 법원에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과도하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현재 이 정부가 이제 1차 탄핵을 이제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2차 적폐청산하는 데는 상당히 그 과정에서 요란하겠지만 성공하기는 어렵겠다. 특활비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이 댓글 수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일정하게 빈대가 많고 일정한 부분 상대의 잘못은 또 내 잘못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좀 과도하지만 예측을 하건데 이건 상당히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날 것 같다 하는 거를 제 6개월 후에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병헌 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진짜 물타기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현재 구여권 야당 세력에 대해서 막 칼날을 들이대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하고 좀 짜맞추기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실세들에게서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 잡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관이 그래도 마지막 양심을 가진 법관이 볼 때는 이게 범죄 소명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차 다시 구속영장 신청한다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기재부에 예산 지원했다는 게 무슨 범죄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일반인,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구여권, 야당을 그야말로 몰아넣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로 어떻게 현재 실세 아닌 사람을 하나 더 넣으려다가 그것이 법적인 양심에 의해서 기각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이 적폐청산이 앞으로 갈 길은 뻔하게 보이겠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다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신광열 부장판사나 이런
구속조 판사들이 만약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서 석방시키지 않고 계속 그냥 구속을 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거나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양심적이지 않은 판사가 되는 겁니까? 법에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되게 이제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예.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데 예. 실제는 법에 대해서는 가정이 좀 불가능하죠. 예. 실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신광열 판사가 거의 예외적으로 이미 그 구속되도록 한 사람을 구속 적부심에서 이거 구속하면 안 된다. 범죄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것 자체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법의 양심을 지킨 거 아니냐.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그동안 쭉 보면은 법과는 적어도 검찰하고 달리 이 법과 정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에 어떤 법관이 서 있는가 이거는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사안이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 말씀을 좀 길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법원이 잇따라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인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려났습니다. 그렇다고 김관진 등이 주도한 불법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의 뚜기, 구멍이 나 있는 상황, 이것은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 또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구속을 이렇게 남발하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 보복에 칼춤을 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치 보복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투쟁도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면은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법리로 소명했으면 될 일이지. 그걸 제대로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단언컨대 선진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 유신 시대입니까? 전두환 시대입니까? 수사기관이 법원을 비난하는 것도 국민의 눈에는 왜 저러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 비난에 가세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법원의 어떤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법관에 대한 언어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제를 당부해야 될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 주기 이걸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죠.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법원은 법원의 길을 가고 정치권은 정치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몫이 분명히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휴가죠? 네, 휴가입니다. 예, 대통령이 휴가를 낸다는 게 사실은 조금은 좀 어색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예. 익숙하지 않죠. 5월 달에 하루 쉬었어요. 그다음에 대선 직후에 하루 그렇습니다. 쉬었고요. 그다음에 여름 휴가 닷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께서 일주일 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넉 달 만에 다시 이제 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이야기는 올 연말 성탄절쯤에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쉬겠다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이렇게 많이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를 쓰는 것은 이렇게 휴가 문화를 정착시켜서 소비 문화를 좀 진작시키자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국민 생활의 질을 높여보자고 하는 것에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저는 참 좋아 보여요. 다만 하나 좀 덧붙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휴가 가면 꼭 자기 뭐 개인 별장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 전용 별장이 됐든 거기 가서 뭐 골프도 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꼭 집에서 안방에서 책 보거나 뭐
서류 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휴가인가 싶긴 해요. 좀 어디 좀 아마 이게 우리 형편이 대통령이 마음 편하게 청와대 비우고 어디 뭐 지방을 간달지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조금 더 좀 그렇게 좀 밖으로 좀 나가는 모습도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말이죠. 그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휴가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아마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쓴 기사 열심히 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대통령이. 이 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휴가를 사용한다고만 해도 북핵의 그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격화되고 있고 주변 외교 사강들이 그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웬 휴가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쏟아질 건데 밖으로 나가서 골프라도 한번 치고 야구장 한번 가면 야구장 가서 시구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또 그 정쟁의 꼬투리를 삼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대통령이 휴가를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일정한 비난과 정쟁의 대상에 스스로 그 몸을 올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나 정쟁에 있어서의 수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그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한 소비 문화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자의 이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문제에서 휴가라는 문제를 한번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오로지 정쟁과 대북 관계의 문제로만 이 문제를 바라볼 그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휴가가 이색적이고 특이하고 왜 이런 시점에 휴가를 가지 하는 문제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더 나은 세상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차명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국회의원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선배예요. 네. 네, 제가 17, 18때 문재인 대통령이 19대였는데 저는 제가 기억에 휴가를 했던 기억이 없어요. 제사 국회의원 시절에요? 네, 제사 지내는 빼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휴가는 저는 사실 좀 솔직히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휴가 없이 그냥 막 뭉개는 사람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져요.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을 당시에도 저는 그랬다고 봐요. 일정하게 이게 휴가냐 아니냐가 분명해야지 이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고 그게 체력이 못 받쳐주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좋으신데 다만 제가 부탁드린 건 하나 그 귀순병사 깜짝 방문 좀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건강 상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휴가 가기 전에 어제 김정수 여사가 뭐 곶감을 만드는 장면이 또 SNS 통해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예, 화제가 됐어요. 예, 청와대에 있는 감나무에 그렇습니다. 청와대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 있는 저 사진이죠. 지금 감을 깎아서 이제 곶감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만든 것을 이제 청와대 일용직 노동자나 그다음에 미혼모들에게도 선물도 했다고 하는 훈훈한 얘기인데, 저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할 일 없어서 저거 하고 있냐? 그다음에 저거 혼자 진짜 다 한 거 맞냐라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외국에서 아세안 순방 갔을 때 또 말춤 추고 이런 거 갖고 홍준표 대표도 좀 비판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비판 댓글이 달리고 그랬죠. 예. 그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국민적 이미지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어떤 정책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정책 표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것은 좀 나누어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윤춘호 위원이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 자막 지금 보고 계시죠? 검찰 진박감정 여론조사 김재원 의원 피의자 소환. 저 부분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5억 원의 여론조사 비용 충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김재원 의원 친박 핵심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김재원 의원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는 내용 지금 방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